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첫날 첫 만남이어서 우리가 좀 시간을 길게 하는 시간을 4번씩이나 이렇게 쭉 가졌습니다만 좀 더 빠르게, 그러나 우리가 인행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인행사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인행사를 통해서 다른 과목에 대한 좀 여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요구했던 것처럼 필기구 들고, 지금 필기구 들고 계시는 거지요. 같이 출발하는 겁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개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교재는 없으나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은 행동주의는 실제론이다. 오직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를 또 학습을 또는 이론을 전개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또 절대론이다. 절대론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씁니다만은 프로이드나 피아제나 마찬가지로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도 모든 인간에게는 똑같은 어떤 법칙과 같은 이러한 룰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절대론의 입장, 당연히 행동주의도 하나의 법칙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정론, 그중에 환경 결정론,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리스폰스라고 하는 학습의 결과가 밖으로 표출되게 된다 해서 SR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환경 결정론, 또는 이걸 환경 결정론을 학습 이론이라고 이렇게 접목시켜 설명을 합니다. 또 원자론, 요소론, 이 학습이라고 하는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아하 해서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이끌어가는 학습 이론에서는 학습 과제를 전체로서 하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제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걸 통해서 목표 행동을 완성해가는 이런 행동 수정 기법을 쉐핑, 행동 조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파블로프나 썬다이크, 스키너 또는 헐, 거슬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다가 인지론적 영역을 가미시키던 반두라를 포함해서 6사람으로 보통 이론을 전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제가 되는 것이 역시 스키너와 밴두라가 주로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교재를 보면은 행동주의 이론의 고전적 조건화설로 파블로프를 먼저 들었습니다. 파블로프는 본래는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도 아닌 러시아의 생리학자로서 이 사람은 개의 타액 실험을 하던 중에 발견한 것이 바로 이 조건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조건화 이론을 심리학자가 가져다가 학습 이론으로 쓰는 거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약식으로 한번 내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보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은 학습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학습이란 조건 자극에 대한 컨디션드 스티뮬러스에 대한 조건 반응의 형성이다. 조건 반응, 컨디션드 리스폰스의 형성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이것을 조건화, 컨디셔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가져다가 학습의 개념으로 활용하게 되고, 그것을 교육학자들이 가져다가 당연한 이론처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의 실험은 개의 타액 실험입니다. 맞아면 개가 침 흘리는 것을 가지고 하는 개의 타액 실험이 되겠는데, 이 개의 타액 실험을 보면 쫄쫄 굶긴 개, 굶은 개가 아니고 쫄쫄 굶긴 개를 가지고 개밥을 제시하게 되면, 음식이라고 표현, 개밥을 제시하면 당연히 존재의 이유에 의해서 침을 흘리게 될 겁니다. 쫄쫄 굶긴 개가 침을 흘리게 하는, 쫄쫄 굶긴 개로 하여금 침을 흘리게 하는 개밥은 컨디션드 스티뮬러스일 거예요. 무조건 자극이죠. 아무런 당연히 존재로서 침을 흘리는 무조건 자극이고, 이건 개밥 보고 쫄쫄 굶긴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은 unconditioned response, 무조건 반응이 될 거예요. 이건 존재의 하나의 생리학적으로 그냥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개밥을 제시하면서 먼저
종을 쳤어요. 종을 치고 나서 개밥을 제시했더니 당연히 개는 침을 흘리게 됐어요. 침을 흘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개밥을 주고 또 쫄쫄 굶긴 다음에 종 치고 개밥 주고 침 흘리면 또 쫄쫄 굶겼다가 종. 이걸 계속 반복을 했더니 나중에는 침만 흘리는 그 침이 개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어요. 종만 쳐도. 처음에 이 종이라고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뉴트럴 스티뮬러스는 중립자극일 뿐이었어요. 짜증나게 무슨 종소리야. 밥이나 줘. 라고 하던 이런 개들이 이것이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돼. 이때의 종은 종 쳤네? 곧 개밥 주시겠네? 이런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언컨디션드 스티뮬러스가 뭘로 바뀐 거야? 이는 무조건 자극의 역할을 했던 개밥 대신에 종만 쳐도 이게 컨디션드 스티뮬러스지. 그래서 중립자극이었던 종이 조건자극으로 바뀌면서 그것만 가지고도 침을 흘리는 컨디션드 리스폰스가 나타나게 됐어요. 바로 이러한 연결선상을 컨디셔닝이라고 설명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화설을 주장하면서 학습이란 조건 자극에 의한 조건 반응의 형성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극 간의 대치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학습의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침을 흘리게 했던 무조건 자극인 개밥을 아무런 의미도 없던 종소리로 대체함으로써도 침을 흘리게 하는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으로, 개밥이라고는 무조건 자극을 조건 자극에는 종소리로 대치시킴으로써도 얼마든지 행동의 변화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학습 이론을 전개했던 것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극 간의 대치를 통한 이런 단어를 같이 봐주시고, 이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립자극이었으나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이 중립자극을 넘어서 조건자극으로 이 의미가 바뀌게 됐다. 무조건 자극을 대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학습의 원리, 4대 학습의 원리를 제시를 합니다. 주어는 조건 자극은 이렇게 되죠. 주어는 조건 자극은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가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자극, 즉 개밥보다 빨리, 아무리 늦어도 개밥과 동시에 제시되어야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의 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종치고 개밥 주고, 두 번째 종치고 개밥 주고, 세 번째 종치고 개밥 되고, 이러한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의 결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무조건 자극에 앞서서 제시하는 조건 자극의 매력이 높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에는 종치고 개밥을 줄 적에는 종치고 개밥만 주지만 이때는 종이 있으나 마나. 다음에 두 번째는 종치고 개밥에다가 참기름도 발라주고, 종치고 개밥 주는데 또 나오네. 다음에 세 번째 종치고 개밥을 줄 적에는 이제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멸치 대가리도 올려주고, 네 번째 종치고 개밥을 줄 적에는 참기름뿐만 아니라 멸치 대가리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소시지도 같이 붙여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정말 자꾸 이 종치고 개밥을 받아먹는 것이 아주 매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강도의 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조건 자극은 무조건 자극과 결합되어 제공되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매력은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관성의 원리. 조건 자극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종치고 개밥 줬다가 푹 치고 개밥 주고 손뼉 치고 개밥 주고 이렇게 하면 조건 자극의 학습 유발 효과는 있으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치고 개밥 조수는 계속 종치고 개밥 주고 종치고 개밥 주고 해서 일관성을 가진 조건 자극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 이 말은 우리 학습자에게 책을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많은 사람의 강의를 들으면 심리적 뿌듯함이 생길지 몰라나 시험장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흔한 말로 헷갈린다,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하나로 승부를 보자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합격은 정독도 중요하지만 정독보다는 효독수가 합격을 결정한다. 우리는 정확하게 쓰는 시험이 아니라 앞면이 많은 것을 찾아내는 시험이거든요. 우리는 오지선다형 객관식 시험입니다. 앞면이 많은 것을 찾아내는 시험. 그렇기 때문에 효독수, 계속성의 원리, 특히 파블로브의 이 고전적 조건화설은 우리와 같은 수험생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알려주는, 보여주는 이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시간의 원리까지, 시간, 강도, 일관성, 계속성의 원리까지를 책에 있으나 여러분이 지금 단권화시켜서 소위 손맛을 보신 겁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출제 비중이 높다고 하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학습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학습이란 보상이나 강화를 통한, 보상이나 강화, 더 쓸까요? 또는 소극적이지만 벌을 통한 줄 바꿔서 행동의 변화. 당연히 고전적 조건에서 말하는 조건 반응이든 아니면 스키너가 주장하는 것처럼 행동의 변화, 행동이든 간에 이것은 모두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험으로서는 비둘기 상자 실험. 비둘기 상자 실험은 스키너 박스 실험이라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다 해도 꼭 비둘기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비둘기도 가지고 시험하고 쥐도 가지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비둘기 상자 실험을 보통 씁니다만 비둘기로도 실험을 하고 또 쥐를 가지고 실험도 합니다. 특징은 고전적 조건화설과 비교해 볼 적에 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R형 조건화설입니다. 고전적 조건화설은 여러분 교재를 보는 것처럼 S형입니다. 먼저 자극인, 그게 무조건 자극이든 조건 자극이든 개밥을 먼저 제시하든 종을 먼저 치든 간에 먼저 자극이 먼저 제시되고 그 다음에 반응이 이렇게 도출됩니다. 반응이 도출되기 때문에 거기는 S형 조건화설이라고 하는 데 비해서 여기는 뭐예요? 스키너는 비둘기 상자 실험이나 스키너 박스 실험을 통해서 먼저 학습자가 어떤 반응을 먼저 보여주느냐, 어떤 행동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나중에 자극의 의미를 갖는 강화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반응을 보고, 자 다시 말해서 리스폰스가 먼저 시작되기 때문에 R형 조건화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학습자의 반응을 학습자가 스스로 방출합니다. 반응을 학습자가 스스로 방출하기 때문에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고전적 조건화설은 반응을 연구자가 뽑아냅니다. 반응을 연구자가 추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스키너는 학습자가 스스로 반응을 뿜어냅니다. 방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설은 학습자를 수동적 존재로 보는 데 비해서 스키너의 고작적 조건화설은 이번에는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행동을
목적적 행동, 수의적 행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처음에 반응을 보여줬더니 콩이 나왔네. 콩을 먹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목적을 가지고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고전적 조건화설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 생물학적이에요. 개밥 주니까 나도 모르게 침이 나온 거예요. 개밥 주니까 침이 나오는데 나중에 종과 결합시켰더니 그것이 반복되어서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됐어요. 불수의적, 무의도적 이렇게 설명하는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은 모든 학습자의 행동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반응을, 행동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나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뭐 다른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 첨가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건 도대체 이 보상이나 강화 또는 벌이 뭐냐는 거지. 보상이나 강화, 벌이 뭔가. 자, 우리가 보면은 강화라고 하는 것은 reinforcement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강화라고 설명을 할 적에는 강화는 개념 자체가 행동의 발생 빈도,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잘하고 있는 일, 당연히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말하나마나 당연히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하는 행동이나 하는 자극을 강화라고 합니다.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이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형에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 한자로 정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뭔가를 제시 또는 뭔가를 제공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정적 강화입니다. 그에 비해서 부적 강화, 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네거티브, 부정적 강화 또는 수동적, 소극적 강화 그런데 이건 제거,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또는 뭐 배제 또는 축출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은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자로 하여금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의자를 바꿔준다든지 스탠드를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넣어준다든지 뭔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적 강화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자에게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해되는 아동이나 방해 요인이 있다면 그러한 방해 요인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 방해 요인을 또는 불쾌 자극을 마이너스 시켜줌으로써 바람직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적 강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어요. 무조건 강화는. 그에 비해서 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벌은 퍼니시먼트,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우리말로 한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유형으로 본다면 벌의 유형에는 정적 처벌과 일유형의 벌이라고 합니다. 부적 처벌이 있습니다. 정적 처벌과 부적 처벌이 있는데 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플러스 시킴으로써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꾸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에게 질책을, 혼을 내므로써 체벌을 가함으로써 화장실 청소를 시킴으로써 뭔가를 불쾌한 것을 자꾸 부과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수업 시간에 떠든다든지 자꾸 지각을 한다든지 산만하다든지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입니다. 뭔가를 부과시킨다든지
또는 여기는 그야말로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정적 처벌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부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 자꾸 지각하는 학생에게 밥 먹을 시간을 뺏어버림으로써 지각을 안 하려고 하도록 지각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부적 처벌이 되겠어요. 이것은 제거 또는 박탈, 배제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 처벌입니다. 많은 사람이 부적 강화와 벌을 착각하는데 강화는 무조건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의해서 처벌은 무조건 잘못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더 잘하도록 하느냐, 어떻게 더 못하도록 하느냐를 가지고 올 때 방법론으로 정적, 그러면 적극적, 뭔가를 플러스시킴으로써 부적, 그러면 소극적, 뭔가를 배제나 마이너스 시킴으로써 잘하게 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해 못지않게 출제가 되는 것이 지면상 쓰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거기 강화해서 적극적 강화와 소극적 강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1차적 강화물, 2차적 강화물 있고 4번에 벌, 퍼니시먼트에서 1유형의 벌, 1유형의 벌을 정적 처벌, 2유형의 벌을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다 출제됩니다. 이해 못지않게 또한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 5번에 있는 강화 스케줄이 되겠습니다. 강화 스케줄 무조건 역시 중요합니다. 강화 스케줄. 그래서 강화 스케줄 여러분들이 고정 간격 강화와 고정 비율 강화, 또 변동 간격 강화와 변동 비율 강화가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단어로 따로따로 문장을 보지 말고 고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한 이런 개념으로 보십니다. 고정 그러면 정확한, 변동 대략,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나 기간을 말합니다. 텀을 말하죠. 간격, 인터벌, 기간, 시간. 그다음에 비율, 레이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비율은 개수, 횟수 또는 빈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피자나 아니면은 통닭을 시켜 먹게 되면 토큰, 상표를 갖다 주죠. 거기에서 10개를 모으면 정확하게 10개를 모으면 뭘 더 갖다 주고 20개를 모으면 공짜로 한 마리 더 주고 30개를 모으면 거기에다가 뭔 선물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 몇 개를 모으면 개수죠. 비율. 고정 비율 강화의 방법을 통해서 많이 피자를 시킬 수 있는 집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집을 사용하는 바람직한 일을 계속한다면 그런 혜택을 주겠다. 고정 비율 강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면 첫차 몇 시 몇 분, 막차 몇 시 몇 분. 평일날에는 평균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온다.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아무리 늦어도 몇 분 후에는 오니까 다른 차도 있지만 우리 차 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렸다 우리 차 타세요. 대략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대략 변동 그리고 몇 분에서 몇 분 사이. 간격. 변동 간격 강화를 통해서 그 버스 회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버스보다는 자기 회사 버스를 타도록 이렇게 강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을 스케줄을 가지고 말하자면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면상 쓰지 못하고 했지만 특히 여기 가지고 가면서 바로 강화 스케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화의 효과가 높은 것은 변동 비율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유,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면이 좀 지저분하군요. 반두라의 사유학습이 있습니다. 아주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이 밴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의 개요를 보면은 여기는 인지적 행동주의 이론이 되겠어요. 인지적 행동주의. 요 말은 뭐냐면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표출되는 반응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극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인데, 반두라는 여기에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여기에는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 영역에 창조적 개입이 반영된 반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행동주의, 환경의 자격의 영향을 인정하는 행동주의는 맞는데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을 인정함으로써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행동주의는 환경 결정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동주의를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반두라는 상호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상호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이 상호 결정론의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의해서 반응, 환경에 의한 행동으로만 난 환경에 의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지 영역을 가지는 개인이 미치는 영향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개인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서로 주고받는 행동에 의해서 환경의 접근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개인에 의해서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행동에 의해서 개인의 변화도 나타난다. 그래서 환경과 행동, 자극과 반응이라는 그냥 기계론적인 접근을 설명하는 환경 결정론과는 달리 여기에는 인지 영역을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환경과 행동과 개인의 서로 주고받는 상호 작용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상호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는 강화 요인을 배제합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강화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잘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근데 왜 배제라고 썼느냐? 이건 좀 부드럽게 해석해 주시고 반두라는 행동주의 심리학자이면서도 이렇게 해석을 짓습니다. 강화 요인이 없어도 학습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좀 싸납게 써서 배제한다. 꼭 스키너를 중심으로 한 행동주의에서 말한 것처럼 강화 요인이 있어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지 않고 설사 강화가 없어도 학습은 이루어진다. 뭘 통해서? 그래서 관찰학습을 강조하는 거죠. 관찰이나 모방만으로도 강화가 없어도 만으로도 학습은 가능하다라는 이론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학습, 관찰학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유학습 또는 관찰학습 4단계 역시 아주 잘 나오는 영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관찰학습의 4단계. 어떤 환경으로부터 어떤 자극이 있다면 이 자극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고 그리고 이것을 파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 또는 기억을 말합니다. 보존이나 기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집중하고 파지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이 떠올려보는 그 이 간격은 어느 순간에는 잠시 1초 사이로 일어날 수 있고 어느 경우는 몇 달 만에 또는 몇 년 만에 떠올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내적 충동 상태가 나타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개개인마다의 인지 영역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서 리스폰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지 영역의 창조적 개입, 이 과정이 관찰이나 모방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 거지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주의 집중, 파지, 재생, 동기화 과정을 거쳐서 학습의 결과인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반응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벤두라의 이론을 보시면 특히 이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 관찰학습의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 보시면 주요 개념 나와 있습니다. 주요 개념. 주요 개념에 이 벤두라가 강조했던 것은 자기 강화도 강조하고 자기 규제도 강조하지만 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기 규제는 셀프 레귤레이션이니까 자기 규제, 자기 조절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특히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을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기 효능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줄 바꿔서 자기 확신을 자기 효능감 또는 자기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율성. 여러분들은 지금 시험 준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이나 자신감, 다시 말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을 제시를 했어요. 4대 원천. 이 자기 효능감의 4대 원천은 성취 경험체에 가장 밑에 나와 있죠.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을 말해요. 자기 자신의 성공 실패의 경험. 다음에 대리 경험. 이건 타인의 성공 실패의 경험을 말해요. 나에게 어떤 과제, 다시 말해서 2017년도 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라는 과제가 주어져서 지금 도전을 했는데 그 1급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내가 우습게 보던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못하고 우습게 알던 애가 작년에 합격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 대한 여러분의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하겠어요? 야, 개나거리나 아무나 보면 합격하는데 그 합격 못해? 라고 여러분의 능력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은 대단히 높게 설정될 거예요. 문열이 같은 놈들도 합격하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도 잘하고 해서 존경하는 친구였고 섣불리 건들지 못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개도 떨어지는데 내가 들 수 있을까? 타인의 경험을 가지고도 내가 내 능력에 대한 내 확신을 낮게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대리 경험이라고 하지만 벤두라의 사유학습은 대리학습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리학습. 그냥 여기다 쓸까요? 그냥 대리학습 쓸데없으니까. 대리학습을 강조한다. 그러면은 벤두라의 사유학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떠한 깨우침, 누군가의 설득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 능력에 대한 내 확신을 높게 가질 수도 있고 낮게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벤두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적어도 벤두라 어제 무조건 나온다 해서 벤두라 또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지행동이론, 인지론, 피아제 이론을 중심한 인지론과 스키너를 또 벤두라를 포함한 행동주의 이론, 양자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인지행동 이론이 되겠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다 페이지 넘어가셨죠? 자, 인지행동 이론을 보시면 개요는 모든 행동은 인지 영역으로 인한 것이다. 인지 영역으로 인한 것이다. 제대로 된 발전된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긍정적인 사고나 생각의 인지 영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 실전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행동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띵크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 인지 영역, 사고나 또는 생각이나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 당연히 문제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나 인지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문제 해결책은 결론은 잘못된 사고의 수정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 인지로 인하여 발생한 행동을 말하자면 치유하는 이런 기법을 인지행동치료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앨리스의 REBT가 있습니다. 앨리스의 REBT. 앨리스도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치료로서 문제행동의 원인을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사고, 인지, 특히 잘못된 신념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신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믿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당연히 해결책은 뭐예요? 해결책은 잘못된 신념을 바꿔줄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서 방법으로서는 교육적이고 구조적 기법을 제시하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써야 될 A, B, C, D, E 기법이라 하고 이 A, B, C, D, E 기법은 이 자체로도 출제가 된다는 것을 판서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A라고 하는 것은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 어떠한 선행사건. 자,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하단부에 나와 있지. B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행사건들에 대하여 갖는 생각, 신념을 말합니다. C라고 하는 것은 콘스퀀스인데 우리 말하는 대상인 문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행동, 콘스퀀스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일을 했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야 라고 선행사건을 문제의 원인으로 설명하지만 앨리스는 그걸 비판하는 거죠. 무슨 소리냐? 아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은 선행사건인 A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A에 대하여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 띵크 때문에 생긴 것이다. 문제의 원인을 B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D, 사회복지사와 같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신념인 빌리프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즉 어쩌면 상담의 시간이죠. 논리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신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이런 과정을 디스퓨트, 토론이 논박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이펙트. 요즘은 필링까지 이렇게 F까지 쓰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대단히 정형화되어 있으면서도 대단히 교육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앨리스의 REBT가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 아론백의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론백의 이론도 있죠. 아론백의 이론에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아론백의 인지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아론백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행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 잘못된 생각에 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된다? 잘못된 생각만 바꿔주면 된다. 그 표현을 시험용어로 볼 적에 앨리스는 잘못된 신념에서 원인을 찾는데 이 아론백은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 체계적 오류라고 합니다만 인지적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았던 거였어요. 인지적 오류,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인지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인지구조인, 피아제 되었죠. 인지구조인 잘못된 스키마가 만들어지고 그 잘못된 스키마 때문에 잘못된 자동적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면 잘못된 문제의 원인인 잘못된 생각만 바꿔준다면
잘못된 인지 구조도 바꿔질 것이고 그로 인한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고쳐지면서 문제 행동은 치유되게 된다. 그러면 네가 말하는 인지적 오류,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서지 않지만 교재에 있는 거기 추론에 나타나는 체계적 오류,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에는 과잉 일반화도 있고 증거도 없으면서 똥꼬집을 피운다고는 임의적 추론도 있고 사소한 가지고 과장하는 이러한 선택적 추상화도 있고 또는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거나 자기를 너무 과장시키는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도 있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적으로 돌리기, 이 교재에서 사적으로 받아들이기 이런 것도 있고 흑백 논리라고 불리는 이분법적 사고도 있고 이런 방법, 이런 것 등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바꿔줄 수 있다면 잘못된 스키마도 인지적 구조도 바뀌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도 바뀌게 됨으로써 잘못된 문제 행동도 치유된다 하는 것이 바로 아론백의 이론이 되겠어요. 아론백의 이론 배경 지식 보시면서 특히 거기 나오는 추론에 나타난 체계적 오류 또는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 거기를 출제 범위로 체크를 내놓으시고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관련된 여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론 영역에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은 아주 많지만 여기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심리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본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그냥 개요라고 적고 우리가 교재를 가지고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20세기를 지배했던 두 심리학을 제1, 제2, 뭐 어느 것들 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1 심리학, 제1의 심리학, 그리고 제2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제1의 심리학은 정신분석학을 말합니다. 정신분석을 말하는 것이고 제2의 심리학은 밖으로 들어와 보이는 실증, 증거물을 요구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을 말합니다. 제1의 심리학은 두 가지씩 문제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당사자도 알지 못하는 과거의 그 무언가 때문에 문제행동이 일어난다. 과거 결정론의 입장에 있고 행동주의 심리학은 당사자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영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어요.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하나 정신분석에서는 연구하는 그 대상이 어쩌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거나 가지고 있는 비정상성 범주, 비정상인 대상 연구였어요. 비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상인들에게 접목시키자고 했던 거였어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99.74%가 사회복지조사론, 정상분포 곡선을 보면 99.74%를 정상 범주로 설정을 하는데 0.26%의 범위에 있는 극소수의 비정상인 범주의 행동 특성을 가지고 정상인 범주에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냐. 행동주의는 동물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인간에게 접목시키자는 거죠. 파블로프의 개의 타액 실험, 또 그런가 하면 쏜다이크의 쥐의 미로 실험, 스키너의 비둘기 실험이나 쥐의 실험,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동물, 어떻게 존엄한 존재인 인간에게 동물 실험의 결과를 접목시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제3의 심리학으로 기존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인간은
능동적 존재이지 무슨 과거에 끌려다니고 예기치도 못했던 환경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능동적 존재이다. 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존엄한 존재이다. 또 인간은 2번과 3번에서도 자율적 존재이다. 자율적 존재라고 합니다. 기존의 20세기를 지배했던 양심리학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은 뭐에 끌려다니는 존재도 아닌 존엄하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 존재이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엄한 존재로서 결코 비정상성 범주에 있는 행동 특성을 누구나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인간에게 전복시킨다는 것은 더더욱 용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인본주의 심리학이 되겠어요. 때문에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관 자체가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주체적 존재이고 자율적 존재이고 그리고 능동적 존재라고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을 수령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사람마다 인간들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자연법칙처럼 적용해서 안 된다.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현상학적 심리학. 현상학적 심리학. 어떤 사물을 인식할 때 누구나 그러하듯이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존엄한 존재로서 주체적이고 자율적 존재여서 어떤 사물을 볼 때 각자 저마다의 주관성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게 된다. 상황을 인식할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마당 상황을 이끌어간다. 현상학적 장, 로저스가 말하는 현상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인본주의 심리학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인본주의 이론에서 거기에 보면 인간의 궁극적 목적. 자, 쓸까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자아 실현에 있다고 봅니다. 급기 자아 실현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아 실현으로 전부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 2번에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명 3번의 둘째 줄 자기 이론, 자아 실현 이론이라고 한다. 4번에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 이렇게 주관적 인식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본다. 그죠? 주관적.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현상학적 성격 이론이다. 건전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발성,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연과학처럼 수량화를 거부하고 인문과학적 접근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저스와 매슬로우가 대표적이 되겠는데 먼저 로저스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인간. 로저스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인간을 완전인 또는 완전 기능인. 로저스의 이상적인 인간은 더 풀리 펑셔널 멜 그러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씁니다. 완전 기능인, 완전인, 만발 기능인 또는 충분하게 기능하는 인간을 쓰는데 그 특징을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다음에 실존적인 삶, 실존적인 삶. 자, 실존이 뭐예요? 실존은 인간들의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나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려는 사상의 흐름을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실존적인 삶을 특징으로 하는 로저스의 이상적 인간 완전 기능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하나의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특징으로 하지요. 그러면서 어느 거에도 얽매이지 않으려는 이런 홀가분함, 그걸 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참신을 추구하는 창조성. 이런 5가지를 완전 기능인의 특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기능인. 그런가 하면 또 보면은 인본주의 심리학자로서는 우리가 매슬로우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특히 사회복지 행정론, 실천론 등에서 더욱더 강조되겠습니다만 역시 욕구 5단계설. 욕구 5단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를 보면 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심리학
인본주의 심리학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생득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달, 성장시키려는 본능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2번에 1번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인간의 좀 강하게 인간의 모든 행동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욕구, 인간은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이런 존재로서 욕구 5단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뭐 이건 자세한 것은 뒤에 다 나오겠지만 저수준에서 고수준으로 5개 단계의 욕구를 제시하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이 단은 다 이 단계를 알고 있지요. 다음에 소속 애정의 욕구,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지요. 다음에 존경의 욕구,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메슬로의 욕구 5단계에서는 엘더퍼의 이론과 같이 접목시킵니다만 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해서 5개의 단계로 설정을 하되 이걸 크게 나누어서 여기 존경의 욕구 단계까지, 이 단계까지는 결핍의 욕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아 실현의 욕구, 물론 사이에 심미적, 인지적 욕구도 있다고 하지만 이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장의 욕구라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들은 저수준의 욕구로부터 고수준의 욕구로 점차 전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욕구의 상향 충족서를 주장하는 사람이 메슬로우가 되겠어요. 메슬로우는 뭐 굳이 교재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궁극적 목적은 알더퍼는 이 표현을 달리 성장과 같이 묶었지만 여기 나오는 메슬로우는 이 목적을 자아 실현이라 하고, 자아 실현을 로저스와 같은 경우는 완전 기능, 더 풀리 펑셔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자아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자아 실현의 특징 나와 있지요. 자아 실현의 특징, 효율적인 현실 지각 또는 4번에 보면 내적이 아니라 외적 문제 중심의 태도. 다음에 5번에 자유에 대한 말을 이렇게 썼지요. 사적 자유와 독립에 대한 욕구, 로저스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7번에 신비나 절정 경험, 또 뭐 공동체 의식, 13번에 창조성, 또 주어진 문화에 그냥 거기에 주어진 문화를 수용하라는 것에 대한 저항, 마지막에 보면은 문화적 동화도에 저항하려는 경향, 뭐 이런 특징들을 자아 실현인의 특징, 특히 신비와 절정 경험이라든지 외적 문제 중심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자극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놓으시고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까지를 포함해서 이론 영역, 프로이드, 에릭슨, 아들러, 융, 또 피아제, 스키너, 반두라, 그리고 앨리스 또는 에릭 번도 있지요. 에릭 번. 다음에 로저스, 메슬로우. 우리가 안나 프로이드나 콜버그를 빼도 벌써 11사람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적어도 8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발달 영역에서 인간 발달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